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3개월 안에 금융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동메이웬의 가치 하락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타격은 90일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와 전 세계가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2008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금융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에만 주식과 채권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도 차이 남지 않은 시점에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즉 안전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시장 바닥에서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거나 결혼기념일을 깜빡할 수는 있습니다. 기껏해야 에르메스 가방 몇 개 잃는 정도겠죠? 하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날을 잊는다면 여러분이 수년간 힘들게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올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과거에 빌린 6.5조 달러의 부채가 6월에 만기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미국이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왜 그게 중요한 날이야?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6월에 갚아야 하는 6.5조 달러의 부채는 대부분 팬데믹 기간 동안 빌린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는 침체되었고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 차례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 연준은 계속해서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며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찍어낸 돈을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는 6월에 갚아야 하는 6.5조 달러의 부채가 매우 낮은 이자율, 심지어 거의 0%에 가까운 부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고요? 지금 미국 정부의 금고에는 몇 천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돈을 빌려서 기존 부채를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4.5%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죠. 5년 전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속했죠. 올해 6월에 100만 달러만 돌려주면 이자는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뻤을 겁니다. 맞죠? 5년 동안 이자 걱정 없이 마음껏 돈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렸고 저에게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서 저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부채로 옛 부채를 갚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연사점 5% 이자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5년 후에 100만 달러를 갚는 것 외에 20만 달러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은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마음껏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재무부에는 몇 천억 달러만 남아있고 6.5조 달러의 부채가 곧 만기됩니다. 미국은 이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돈을 빌려 새 부채로 옛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새로운 부채의 이자율이 4.5%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6월이 되면은 미국은 과거엔 이자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됐던 상황에서 매년 4.5%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저금리 옛 부채를 고금리 새 부채로 바꾸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금고에는 몇 천억 달러만 남아있고 이 돈은 지출에도 부족합니다. 추정컨대 6월쯤이면 완전히 바닥날 것입니다. 동시에 6월에 미국은 6.5조 달러의 옛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옛 부채를 갚지 못하면 새 부채를 빌려야 하고 그건 4.5%의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미국이 돈을 빌리려 해도 빌려줄 사람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엔 미국 국채 이자율이 매우 낮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전 재산을 미국에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5년 후 미국은 여러분에게 102만 달러, 즉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앞다퉈 미국의 돈을 빌려주고 국채를 샀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100만 달러를 미국에 빌려주면 미국은 100만 달러짜리 채권을 줬습니다.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한 번 거래로 110만 달러에 팔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돈을 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빌려줄수록 저렴한 가격의 국채를 살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쉽게 말해 미국 국채는 투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2014년에 미국 국채를 샀다면, 즉 미국의 돈을 빌려줬다면 2020년 3월까지 여러분이 가진 채권의 가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6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경쟁했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준 상대가 누구죠?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빚을 안 갚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항상 위험 없는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에 미국 국채를 샀을 때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를 거고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만기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돌려줍니다. 즉 미국 국채를 사면 거의 손실이 날 일이 없고 6년 후엔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 100만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고 이제 그 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95만 달러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95만 달러로 다시 국채를 사고 또 담보로 잡혀 90만 달러를 빌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자, 처음 100만 달러로 최대 560만 달러어치 국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2020년 3월부터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은행이고, 자, 고객이 100만 달러짜리 국채를 담보로 95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채권 가치가 95만 달러로 떨어지면 이미 대출금에 근접합니다. 만약 90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 고객이 95만 달러를 갚아서 90만 달러짜리 채권을 되찾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은 즉시 빚을 회수하려 합니다. 즉 레버리지를 외서 6까지 배로 사용한 사람들은 강하게 빚 독촉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채권을 계속 팔아 빚을 갚아야 하고 이 매도 과정은 3년 만에 6년간 쌓인 국채의 상승분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왜 미국 국채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이 대량의 미국 국채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과거엔 사람들이 국채가 계속 오를 거라 믿고 앞다퉈 샀지만 이제는 국채가 계속 떨어지고 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미국 은행들이 손실나는 국채를 너무 많이 보유했다가 파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국 국채를 사고 싶으신가요? 현재 미국 재무부 금고는 거의 바닥났고 높은 이자율로 새 부채를 빌려야 하지만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빌려줄 사람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국채는 이제 낡고 긴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리하고 보수할 수는 있지만 자, 겉만 좀 예쁘게 보일 뿐 낡은 기초는 그대로라 붕괴 위험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 집을 폭파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즉 미국 정부라면 계속 미국 국채를 살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미국 경제를 폭파하고 자 글로벌 경제 붕괴를 유도한 뒤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미국을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루는 국가로 만들고 그 집을 새로 짓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08년에 미국은 그 집을 폭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시한폭탄 앞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이 폭탄이죠. 2008년 금융위기의 절망이나 2020년 미국 주식 시장 거래 중단에 공포를 겪어본 분이라면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판의 시나리오를 미리 파악한 사람들은 부를 쟁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판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사회 계층을 뛰어넘고 싶다면 제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들을 후 잊을까봐 걱정된다면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되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플레이리스트에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저금리 부채를 고금리 부채로 바꾸는 문제와 지출할 돈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미국의 주인, 즉 자본가들이 나서서 구제해야 합니다. 즉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다시 미국 정부에 빌려줘서 지출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자율도 낮춰야 하며 최상으론 0%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연준이 미국 정부를 도와야 하나요? 만약 돕지 않는다면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미국은 6.5조 달러를 갚지 못하고 결국 부도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채권들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미국에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들은 달러로 돌려받지 못하고 빌려준 돈은 날아갑니다. 만약 미국 같은 거대 국가가 뻔뻔하게 부도를 낸다면 전 세계는 즉시 달러를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것입니다. 간단하죠?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의 은행에 돈을 맡긴 이유는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여러분 은행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은행이 파산했다라고 선언하면 제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즉시 돈을 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달러가 자국 통화보다 안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되었어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달러는 미국 국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써야 하고, 즉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미국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제가 가진 국채의 가치는 연기됩니다. 그럼 제가 달러를 계속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달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은행이 파산하면 갈등이 생기고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처 방법은 뭘까요? 모두가 달러를 팔아치우고 다른 안전자산으로 갈아탑니다. 달러가 더 이상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낸다면 달러는 전례 없는 매도로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자산은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 연준 뒤에 자본가들의 돈과 자산도 연기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즉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돈을 찍어 국채를 구제할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미국과 함께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게다가 연준은 올해 이미 대차대조표 축소를 멈췄습니다. 즉 돈을 회수하는 걸 중단한 거죠. 다음 단계는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돈을 찍고 시장에 다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를 구제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구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이되 이자율을 내리지 않고 4.5% 고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4.5%가 높은 금리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과거 미국 정부는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4.5%라면 빌리는 비용이 4배 이상 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조 달러를 빌립니다. 1%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이 몇만 달러 빌리는 건 5% 이자라도 큰 돈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연준이 매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영원히 자본가들에게 일하는 노예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국민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돈으로 연준의 높은 이자를 갚습니다. 당이 국채를 준 자본가들은 달러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4.5% 이자로 빌리는데 여러분이 사업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자율은 더 높아야 하니까요. 그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하면은 파산하고, 파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실업은 소비를 줄이고 경제는 침체되며 주식과 채권이 붕괴합니다. 그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미 미국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그들은 미국 자산이 매도될 때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버핏은 현금뿐 아니라 현금성 자산, 즉 3개월에서 1년짜리 당위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부는 버핏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버핏은 정부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원하면 단기 국채를 달러로 바꿔 저렴한 자산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했던 겁니다. 지금 낡고 긴 집, 즉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낡은 집이고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여전히 연준이 결정하고 자본가들이 미국을 옥죄는 올가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에 대차 대조표 확대나 돈 찍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죠. 즉시 금리를 내려라. 하지만 연준은 명확히 답했습니다. 내리지 않겠다.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떤 선택지가 남았을까요? 그 집을 폭파하는 것뿐입니다. 미국 국채를 붕괴시키고 주식을 붕괴시키고 달러까지 붕괴시키는 겁니다. 왜냐고요? 연준이 돈을 찍고 대규모로 빠르게 찍으며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게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붕괴될 때 조금이라도 구제가 늦거나 약하면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바로 글로벌 관세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차릴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천천히 돈을 찍든 트럼프가 강요해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든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 미국 자산은 필연적으로 큰 폭락, 심지어 붕괴를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매번 붕괴는 자산 재분배의 시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군가는 파산의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누군가는 바닥을 사서 부자가 됐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소매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헤지펀드는 3배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의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장 하락에서 손실을 볼까요? 주식을 안 가진 사람은 맹목적으로 바닥을 잡으려다 산 중턱에서 잡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공포에 빠져 바닥에서 팔거나 고집스럽게 버티다 회복을 놓칩니다. 결과적으로 하락과 상승 모두에서 돈 버는 기회를 놓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 보유하면 다시 오른다 같은 무책임한 전략에 세뇌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이 시대에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붕괴하기 전 정점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익을 확정하고 추세가 반전돼 큰 하락이 올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핵심은 현재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붕괴가 오면 내리지 않을 거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주식, 국채, 달러가 동시에 급락하고 금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가정해보죠. 1조 달러짜리 집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비싸다고 느끼시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1조 달러가 1원과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즉, 1원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다라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면 그 집의 가치도 하락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가 하락하면 부채도 같이 하락합니다. 미국은 6월에 6.5조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현재 달러 지수가 10% 하락했다면 미국은 이미 부채의 10분의 1을 덜 갚아도 되는 셈입니다. 이건 현재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6월까지 달러가 더 하락하면 만기 때 미국은 더 적은 돈을 갚아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하락시키나요? 주식시장 위기를 촉발하는 겁니다. 이번에 달러가 급락한 건 미국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 다른 나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팔아치우며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미국이 6월에 더 적은 부채를 갚으려면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붕괴하거나 심지어 그때까지 2번 붕괴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달러와 글로벌 통화들이 금 대비 가치가 하락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달러가 하락하면 다른 국가의 통화는 달러 대비 상승합니다. 하지만 달러와 다른 통화들이 모두 금 대비 하락하면 금 가격이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금 가격 상승이 미국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현재 8,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 보유량으로 뒤에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8,000톤은 미국의 금만 계산한 겁니다. 독일처럼 다른 나라들은 금의 절반을 미국 연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과 외국이 맡긴 금을 합치면 약 1.5만 톤에 달합니다. 이건 몇 달 전 데이터입니다. 몇 달 전 미국은 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세계는 서둘러 영국에서 금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금 가격이 급등하면은 미국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이 가진 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금을 살 수 있고 금도 미국 자산이니까요.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미국은 세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달러를 하락시켜 덜 갚도록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뿐 아니라 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금 가격이 오르면 달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네,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라.
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은 2달 전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했으니, 네, 나중에 다시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관세를 활용해 글로벌 자산과 통화의 붕괴를 촉발하고,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돈을 찍어 구제한 뒤, 금에서 나온 자금을 미국 자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타임라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미국은 6월에 6.5조 달러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관세 인상은 90일 연기되어 7월에 시작됩니다. 즉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갚을 돈을 줄이는 임무는 6월에 부채를 해결한 후 끝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붕괴한다면 6월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월에 관세 인상이 재개되면 글로벌 자산과 통화가 다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글로벌 경제 위기가 7월쯤 발생할 수 있고 글로벌 자산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헐값에 매도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기가 오면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8년과 2020년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면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에 돈을 붓고 거의 0% 이자로 대출해 줄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가들이 바닥에서 주식과 자산을 살 돈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과 자산이 강하게 회복하고 미국 경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 다른 국가들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 달러로 바꿔 미국 자산을 삽니다. 그렇게 글로벌 통화와 자산은 더 하락하고 미국은 금 가격을 내려 자금을 금에서 달러, 미국 주식, 국채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미국 자산은 잿더미에서 부활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간단합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정점에서 수익을 확정하고 좀 가치가 오른 달러로 전 세계에서 헐값에 매도되는 자산을 삽니다. 이게 바로 낡은 집을 폭파하고 새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제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역사를 다시 보죠.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돈을 풀면 돈의 양이 늘어나 가치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전 달러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위기 후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엄청난 돈을 풀며 금리를 내렸는데 달러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팬데믹 주식시장 위기 전에도 달러는 급락했지만 시장 붕괴 후 연준이 무제한 돈을 찍고 금리를 거의 0%로 낮추자 달러가 다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미국이 위기를 겪기 전 미국 자본가들은 자산을 미리 팔고 해외로 돈을 옮겨 다른 나라의 자산 버블을 부풀립니다. 그때 달러는 하락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달러와 미국 자산이 너무 싸지면 자본가들은 돌아와 바닥을 사고 연준은 거의 0% 이자로 대출해 미국 자산 가격을 올립니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가 붕괴할 때 미국 자산은 회복하며 상승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본은 달러를 사기 위해 몰려들고 세계 자산은 계속 매도되며 달러는 계속 상승합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오른 달러로 헐값에 매도되는 글로벌 자산을 다시 삽니다. 지금 모든 게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금, 엔화, 위험 회피 자산을 쌓기 시작했고 지금 그 자산들은 계속 오르고 달러는 계속 하락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반전 투자 전략이 옳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후반전 전략은 뭘까요? 6월과 7월에 미국 정부가 부채를 어떻게 갚는지, 또 글로벌 자산 붕괴를 촉발하는지 지켜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추세를 따라 상승한 금과 엔화를 팔고 하락한 달러로 바꾼 뒤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거의 0% 이자로 대출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달러와 미국 자산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때 저는 적절한 시점에 미국 자산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자산이 오른 뒤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다른 나라의 하락한 자산에 투자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위기가 안 오고 기회가 안 와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죠. 그냥 자본을 빼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 미래시장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투자 사고와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 나중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자산 아직 살만한가요? 자금이 묶여 손실 났는데 어쩌죠? 라고 묻지 마세요. 기회가 지나가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최근 세계 상황은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법, 기업인, 투자자, 재정 자유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누르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분께 조기 재정 자유를 빕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두 문장이라도 유용해서 여러분 삶이 조금 나아진다면 저는 이미 만족합니다.